안녕하세요. SK증권 이호석입니다. 오늘은 FOMC 리뷰하는 날입니다. 2021년 4월 29일이고요. 이호석의 와이즈 아이디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거품과 버블 약간 다른 느낌인데 어떻게 다른지 이 내용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이제 헤드라인 기사에는 아마 파월이 일부 주식시장에서 거품이 이제 확인된다. 요 얘기랑 거품이라는 것은 이 그림에 나오는 거 있죠? 이 그림에서 나오는 것처럼 맥주에 있는 이 거품, 프로스라고 합니다. 그리고 버블은 이거 다 달라요. 어떻게 다른지 제가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자, 오늘 그 내용들이 조금 있어서 좀 빨리 진행할게요. 시작하기 앞서서 오종태 형님. 근데 오종태 이사님은 제가 만나뵌 지 굉장히 오래됐어요. 오래됐는데, 형이라고 할 수 있는지는 이제 최근에 이제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종태 형님이라고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있고, 한번 3프로 TV 한번 나가보시는 거 어때요? 이렇게 얘기했더니, 안 나간다고 처음에 하시다가, 그래도 한번. 그래서 이제 고민을 좀 하시더니, 그래, 내가 한번, 근데 이게 대박이었죠. 보신 분들 아실 거예요, 아마. 2시간을 하시더라고요. 보통은 한 40분 하시거든요, 40분? 근데 40분에서 이제 길게 하면 1시간 정도 해서, 근데 이제 오종태 이사님은 2시간을, 칠판에 막 강의하면서 저도 다시 한번 좀 보면서, 제 얘기도 하도 많이 하셔가지고, 아무튼 조만간 제가 오종태 이사님도 제 채널에 모실 수 있도록, 제가 이제, 텔레그램 채널에다가, 오종태 이사님이 3프로TV는 마지막이지만 제 채널에는 몇 번 나와주시기로 했습니다. 라고 했더니, 종태 형님이, 오타가 있는 것 같은데 몇 번이 아니고 한 번인데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니요, 의도된 오타입니다. 이랬는데요. 아무튼 진짜 제가 보기에는 주식 시장을 이렇게 다각도로 이렇게 보시는 분이 있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저도 이제 늘 이런저런 고민 많이 하고, 굉장히 다방면으로 지금 고민해서 말씀드리려고 노력하잖아요. 근데 이제 오종태 이사님 대박입니다, 대박. 아무튼 조만간 한번 모실게요. 그리고 5월 10일이 제 인생의 첫 번째 단독 저자로서의 책이 나옵니다. 5월 10일이고요. 5월 10일은 기억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얼마 안 남았네요. 4월 끝나가니까 이제 5월 10일이면 얼마 안 남았습니다. 5월 10일 날, 꼭 예약 구매하실 때, 이왕 책을 사실 거면, 이날 사주시면, 너무.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책 제목을 지금 정해야 돼요. 오늘 아침에 아마 출판사랑 얘기해서 정할 텐데, 둘 중에 하나가 될 것 같습니다. 나는 당신이 주식 공부를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책 제목이 이런 거 못 본 것 같은데, 이것도 참, 이게 출판사에서 얘기해 주신 거고, 오른쪽에 이제 보이지 않는 세상에서 투자하는 법은 이제 제가 이제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한 건데, 사실은 제가 오른쪽도 마음에 들긴 하는데, 왼쪽도 괜찮은 것 같아요. 신선하기도 하고, 그래서 좀 더 많은 분들한테 어필할 수 있는 주제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3프로TV에서 했던 뭔가 약간 울컥하면서 했던 그 내용을 떠오르게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둘 다 괜찮은 것 같습니다. 한번 제가 밑에 댓글에 구글 서베이로 가가지고 좀 투표를 해주시면 참고를 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바로 볼까요? FX 시장에서는 달러가 지금 계속 약세입니다. 달러가 약세라는 얘기는 뭐냐면 지금 완화적일 거라는 거죠. 그리고 경기가 회복될 거다라는 것이 기대가 반영되면서 달러가 지금 약세를 보여있고, 어제도 FOMC 회의 기간 동안에 한 번 더 약세를 보이고 있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90이 깨지고 내려갈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 달러는 저희가 이제 약세를 보이고 있는데, 제가 달러 자산을 투자해야 된다라는 얘기는 미국 주식, 그리고 미국 채권, 미국 자산에 일단 우리가 투자를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이 달러 흐름은 좀 지켜보십시다. 보시고요. 채권 시장은 보시면 어제 이틀 동안, 최근 이틀 동안, 어제도 그리고 갑작스럽게 이제 우리나라 시장에서 조정을 받았던 이유 중에 하나로 미국 채권 금리가 또 다시 올라가고 있어서 우려가 커지는 거 아니냐, 그런 얘기들이 좀 있었거든요. 이틀 동안 좀 금리가 10년물 금리가 오르다가 어제는 FOMC 기점으로 다시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FOMC 회의가, 그리고 채권 시장과 외환 시장에는 그렇게까지 되게 이제
뭐라고 해야 되죠? 도비씨냐 호키씨냐라고 봤을 때 호키씨는 되게 이렇게 매파 막 이게 금리 올릴 것 같고 막 이런 느낌이라면 도비씨는 금리 안 올릴 것 같고 테이퍼링 계속 안 할 것 같고 QE 계속 할 것 같고 이런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약간 도비씨 쪽에 가까웠다라고 해석하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식시장은 근데 또 빠졌어요. 주식시장은 다우가 0.5% 정도 빠졌고 나스닥은 그보단 덜 빠졌지만 어쨌든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전고점 수준에서 나스닥이 지금 저항을 좀 받고 있는 구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되게 공교롭게도 코스피가 워낙 그 시총 상위주들이 지금 나스닥과 관련된 비슷하게 성장주들이 많기 때문에 나스닥의 움직임을 굉장히 많이 따라가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나스닥도 그렇고 코스피도 그렇고 전고점, 그러니까 코스피는 3,200이죠. 그리고 나스닥은 뭐 14,000포인트 이 근처에서 조금 저항이 있다. 이거를 뚫어내는 데 있어서 상당히 좀 저항이 좀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좀 시간이 걸릴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나 뭐 긍정적으로 보는 거를 처리할 이유는 전혀 없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당장은 아니더라도 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고요. 어제 우리나라 주식시장의 조정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들을 저도 취합을 많이 해봤는데 뭐 알 수 없죠. 어떤 이유 때문인지. 그러나 이제 외국인들이 조금 자금 이탈이 좀 있는 상황이고 이게 어떤 이유 때문인지 저도 뭐, 이걸까? 저걸까? 이런 생각은 뭐 하는 것들이 있지만 그게 알 수 없는 얘기여서 그걸 좀 말씀드리기는 좀 애매한 것 같고요. 어쨌든 막 지금은 막 이렇게 막 뭐, 가자! 막 이런 것보다는 조금 뭐, 한 발짝 물러나서 이렇게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러니까 저의 톤은 그냥 계속 그대로예요. 그러니까 주식시장의 긍정적인 흐름은 계속 이어질 것 같으나 그게 언제 이렇게 될지는 알 수 없는 거니 기다리자. 그리고 적정한 포지션에 대한 본인의 판단은 꼭 하실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이게 이제 어제 이제 미국 시장의 흐름인데요. 이거를 보면은 지금 분위기가 어떤 건지를 알 수 있어요. 지금 구글은 어제 엄청나게 실적이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면서 구글이 3% 정도 올랐고요. 반면에 이제 테슬라는 조금 최근에 좀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이게 노이즈 저는 이제 노이즈라고 생각하는데 노이즈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도 빠졌고요. 이게 지금 보면 엑스모빌은 좀 올랐고 이게 보면 색깔이 완전 그 막 섞여 있어요. 혼재돼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매크로의 영향력보다는 개별 기업의 실적의 영향력이 더 크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그림이라고 보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이제 금리가 뭐 빠졌다, 금리가 올랐다, 그것 때문에 주가가 움직인다면 이쪽이 뭐 파랗고 이쪽이 빨갛고 이쪽이 빨갛고 파랗고 이쪽이 빨갛고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그런 모습은 보이지 않잖아요. 지금 보면은 막 혼재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각각이란 얘기고 실적이 잘 나온 애들이면 잘 나온 애들대로 안 나온 애들이면 안 나온 애들인대로 그런 식으로 반영하고 있는 거다. 이 와중에 애플이 실적이 나왔는데 잠깐만요. 애플 지금 시간에서 지금 얼마나 오르고 있지? 뭐 한번 봅시다. 제가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이거 완전 어닝 서프라이즈가 또 나왔어요. 구글도 그렇지만 애플이 또 나오면서 시간에서는 글쎄요 한 4% 정도 오르고 있는 것 같네요. 4% 정도 오르다가 좀 빠졌네 그것도. 어쨌든 근데 내용을 보니까 참 이게 야 이거 뭐야 니네 이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EPS는 0.99를 예상했는데 1.4가 나왔으니까 거의 한 40% 정도 서프라이즈가 나왔고 매출도 YY로 53%. 아니 이렇게 큰 회사가 이렇게 53%에 올라도 되는 겁니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추정치보다도 훨씬 잘 나왔고요. 자세히 보시면 맥과 관련된 그 제품이 매출이 YY로 70% 늘었고요. 그리고 아이패드 관련된 것도 78% 늘었습니다. 이게 지금 아시는 분 다 아시겠지만 그 애플이 새로운 자체적으로 써놓은 그 M1이라는 그 칩을 써가지고 애플에 최적화된 애플 스스로 만든 칩을 썼는데 이게 너무 대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쓰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얘기해 주시는 거 들어보면 진짜 좋다라는 얘기 하시거든요. 판매량 진짜 많이 늘고 있고 특히나 중국에서 많이 늘어나고 있다. 그로스 마진은 42%네요. 세상에. 네. 그런 상황입니다. 좋은 것 같고요. 자, 이제 지금부터는 파월 의장이 얘기한 것들을 하나씩 점검하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플레이션이 다소 더 오를 거다. 그러나 그 뒤로 완화될 거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파월 의장이 또 그 얘기를 하셨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플레이션이 아마 더 있을 거예요. 이거는 제가 작년부터 계속 말씀드렸고 4월, 5월 달까지 계속된다. 근데 지금 조금 더 분위기는 더 쇼티지에 대한 얘기 더 많이 나오는 것 같고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이거는 왜 그럴까? 이게 왜 그럴까를 생각을 해보면 왜 일시적일까? 아무리 봐도 이제 주변에 이제 많은 분들이 질문하시는 게 야, 아무리 봐도 인플레 올 것 같다. 이거 진짜 심상치 않다. 그리고 보면 대부분의 기업들이 야, 이제는 이제 가격 올린다. 가격 올릴 거야. 이제 더 이상 안 돼. 막 이런 얘기들도 많이 하고 심지어 ESG 관련된 거 어제도 이제 정인승 팀장 대표님께서 얘기해 주신 게 야, 목재 가격이 오르는 걸 보고 우리는 처음에는 주택 경기가 너무 좋으니까 목재가 너무 수요가 많아서 되는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이게 기후와 관련이 있는 것 같아요 라고 얘기를 해주시면서 빅테크 기업들도 그렇고 숲에 대한 가치가 부각되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셔요. 무슨 말인가 봤더니 숲을 가지고 있으면 나무를 가지고 있으면 이 나무는 CO2를 흡수하잖아요. 나무도 그렇고 바다도 그렇고 CO2를 흡수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CO2를 흡수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재산을 가지고 있으면 이거는 이산화탄소 배출권과 관련돼서 나중에 돈이 될 수 있다라는 생각으로 그 나무를 자르느니 그냥 놔둔다는 거예요. 왜냐면 나무 이거 하나 키우는데 30년 걸렸는데 이거 잘라버리면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30년 걸린 나무가 어쨌든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는 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나중에 가치를 부여할 거다라고 생각하니까 나무를 안 자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재 가격이 올라간다는 겁니다. 그걸 안 빅테크들은 숲을 사기도 한다. 그래서 누가 이제 댓글로 야 이거는 완전히 재테크가 아니고 이거 숲테크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그 말이 맞는 거예요. 이거 보면 제가 무슨 생각이 드시나요? ESG 관련돼서 야 이게 인플레인데 이런 생각 들지 않아요? 그죠? 이거 인플레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인플레 같은데 이거. 그리고 ESG 계속 하면서 될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되지? 자, 이게, 그럼 뭐야, 네 디플레 얘기하는데 아닌 건가? 자, 근데 이제 제가 말씀드린 건 일시적이고, 완화될 거다라고 했으면, 완화되려면 어마어마하게 큰 디플레이션 압력이 와야 되는데, 제가 그동안 말씀드렸던 좀비 기업과 유니콘, 그리고 또 뭐가 있죠? 양극화, 그리고 심각한 고용의 문제 등등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또 하나의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기후와 관련된 것은 먼저 오는 것은 인플레이션과 관련된 얘기고요. 뒤이어서 오는 것은 어마어마한 디플레이 압력입니다. 이것도 진짜 심각한 얘기예요. 왜냐하면 자 보세요. 넷제로를 한다고 했잖아요. 넷제로를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넷제로 한다고 해서 됩니까? 넷제로 합시다! 하면 되나? 그냥? 그러면 탄소 지금 만드는 회사들은 어떻게 해요? 그 회사들이 그때 가서는 지금 탄소 배출하고 있는 그 수많은 장비나 이런 설비나 그런 거는 스크랩해야 되잖아요. 게다가 일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합니까? 고용 해고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골드만삭스 추정에 의하면 이 해고된 숫자가 어마어마할 거라는 거예요. 저도 당연히 이걸 저는 이제 좌초자산이라고 말씀드리잖아요. 이 좌초자산이 생기는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디플레이션은 어마어마한 디플레이션이에요. 어마어마한 디플레이션. 이 어마어마한 디플레이션이 거대한 파도처럼 저기 멀리서 밀려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밀려오고 있는 디플레이션 압력을 파월이나 연준에서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인플레이션에 대한 압력은 ESG 때문에 또 인플레가 와요. 그러나 이 뒤에 오는 디플레이 압력이 또 있다라는 거를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테이퍼링 얘기할 때 아닙니다. 요 얘기했어요. 또 테이퍼링 얘기할 때 아니다. 테이퍼링 얘기할 때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테이퍼링 얘기할 때는 얘기하다가 테이퍼링 할까 말까 고민하다가 테이퍼링 할 거고요. 테이퍼링 얘기할 때 아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블라드 총재가 75% 정도 백신 접종되면 그때는 한번 테이퍼링 논의해봐야 되지 않겠냐 이런 얘기했어요. 그래서 논의할 수 있습니다. 그때는 아마 가을 정도 될 것 같고요. 지금 벌써 이제 테이퍼링을 논의할 수 있다라는 얘기는 이미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두 번째는 경제는 달라질 건데
서비스 섹터의 노동자 일자리를 찾기 어려울 수도 있다라는 거를 얘기했습니다. 이게 참 서비스 섹터의 노동자 일자리 찾기 어려워질 것 같다라는 말씀을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게 제가 이제 맥킨지 논문이나 이런 걸 통해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노동자들이 기존에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죠. 호텔에서 일하시던 분이 미국에서 호텔에서 일하시던 분이 자 이제 코로나 돼서 백신 끝났으니까 다 이제 난 내 일자리 있겠지. 그러고 이제 그 호텔에 갔더니 저기 죄송한데 우리 키오스트로 바꿔가지고 필요 없어요. 이렇게 얘기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분은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소프트웨어 공부를 하셔가지고 뭐 더 좋은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이 있는 뭐 실리콘밸리나 이런 데 가서 취직을 해야 된다. 이 극단적인 예를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극단적인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만큼 어렵다라는 얘기고 서비스 섹터에서 노동자가 일자리를 찾기 어려울 수 있다는 얘기는 이 얘기예요. 이걸 제가 이제 그 전문 용어로는 고용 회복의 마찰 요인이라고 말씀드렸고 여기서 일로 넘어가는 게 어려운 이유는 쉬운 일자리를 찾아가는 게 아니고 어려운 일자리를 찾아야 되기 때문에 이 어려운 일자리를 찾아가는 과정에서 많은 분들이 포기하실 가능성이 있다. 이게 경제가 달라질 거라는 얘기가 그 얘기예요. 고용이 아주 세게 밀어붙이지 않으면 지금 고용하기가 상당히 어렵다라는 게 고용시장이 지금 수술시대에 들어갔다는 얘기를 제가 하는 것도 이것 때문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보면은 미국 고용이 좋아져요. 지금 보시면 이거 이렇게 좋아졌잖아요. 이렇게나 많이 좋아졌는데 왜 자꾸 고용이 근데 보세요. 지금 보면은 2008년 금융위기 때도 이렇게 안 좋아졌다가 좋아지는 데까지 한 5년, 6년 걸렸거든요. 근데 지금은 어떻게 될까요? 지금도 좋아집니다. 아주 빠른 속도로 좋아지죠. 근데 빠진 속도가 너무 큰 거예요. 그럼 이전 수준까지 회복되는 데까지 이 속도도 지금 이렇게 됐다가 이렇게 되잖아요. 이게 이렇게 되면 몇 년 걸릴까요? 몇 년 걸릴까요? 글쎄요. 이게 쉽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이게 아직도 그러니까 여전히 많은 분들이 일자리를 못 찾으신 분이 있다라는 얘기를 파월이 했고요. 제가 개인적으로 어제 파월이 얘기했던 것 중에서 가장 인상적인 것 중에 하나는 이거예요. 자, 보세요. 연준 부근에 있는 노숙자 숙소를 언젠가는 내가 방문할 생각이다. 이거는 진짜 파월 의장이 이거는 각오하고 얘기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당신 또는 당신의 가족도 노숙자가 될 수 있다라는 얘기도 하신 거예요. 이건 뭐냐면은 약간 옛날에 그 파월 이전에 그러니까 옐런 전에 버냉키 의장 있을 때 저도 이제 버냉키 형님으로 모시고 있는 버냉키 형이 옛날에 어딘가를 방문했어요.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던지고 싶을 때 어딘가 방문했습니다. 그게 어딨냐면은 이 파월 그 버냉키 형의 고향으로 가셨어요. 딜런이라고 하는 그 고향이에요. 굉장히 그 낙후된 곳이에요. 그 낙후된 곳에서 가셔가지고 버냉키 형이 뭐라고 했냐면 여러분 여기 제가 왜 왔는지 알아요? 저는 여기 출신입니다. 그리고 저 월스트리트에서 일한 적 한 번도 없어요. 그리고 내가 QE 한다고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자꾸 월스트리트한테만 좋은 일 시킨다고 하는데, 그거 아니에요. 여기 이 시골 마을, 나의 고향, 이곳 메인스트리트를 좋게 하기 위해서 지금 QE 하는 거지, 여러분, 저기 월스트리트를 구제하기 위해서 한 거 아닙니다! 라고 얘기하려고 그 버냉키가 그곳에 가서 약간, 쇼잉을 하는 거죠. 보여주는 거죠. 나는 여기 출신이다. 내가 나의 진심을 믿어달라. 라는 얘기를 한 겁니다. 그 얘기를 한 이유가 뭘까요? 그 얘기를 한 이유가 하도 반대하니까 QE 하면은 니네들 결국은 월스트리트 시티 니네들이 잘못해놓고 왜 또 니네들이 다 공적 자금 받아가고 이 나쁜 놈들아 그러면서 이제 얘기를 하도 하니까 아니 월스트리트 좋아서 하려는 게 아니고 이거 망하게 하면은 여기 있는 메인스트리트 더 힘들어져요 라는 나의 진정성을 믿어주세요 라는 얘기를 하면서 이제 간 거예요. 사실 그래요. 결과적으로는 그래서 그러면은 양적 완화에서 더 좋아졌냐? 그럼 할 말 없는 거죠. 사실 그런 거예요. 왜냐면 양적 완화 했더니 더 심각해졌잖아요. 양극화가. 그러면 양적 완화 안 했으면 어떻게 됐냐? 양적 완화 안 했으면 어떻게 됐냐? 그러니까 이게 비교 대상을 양적 완화 했는데도 안 좋아진 거 아니냐라고 얘기하는 것보다는 양적 완화를 안 했으면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라고 생각해보면 이것도 진짜 또 답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는 그러면 대공황 시절처럼 갈 수도 있다는 얘기인데 대공황이 가면은 더 심각하단 말이에요. 이게 참 어려운 얘기라는 거죠. 이제 파월 의장이 이런 얘기를 한다라는 얘기는 뭐냐면 그만큼 이 시대의 양극화의 상황이 너무나도 심각하기 때문에 이거를 당신들한테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나는
이런 세러머니를 할 생각이 있습니다. 라는 얘기를 한 건데, 이게 어느 정도 심각한 건지를 보기 위해서는 우리가 김지윤 TV가 있어요. 저도 이제 오종태 이사님이 어제 얘기해 주신 것 중에 뭐냐면은, 지금 이제 굉장히 복잡계의 시대로 갔고, 주식 투자를 함에 있어서 경제만 알아가지고는 절대 안 돼요. 이제 경제가 미치는 영향력은 모두가 인정하지만 너무 많이 떨어졌어요. 그거는 인정해야 돼, 솔직히. 그거 인정 안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많은 경제학자분들이 이제는 인정하셔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복잡계예요, 복잡계. 이게 한두 개입니까? 주식시장에 영향을 주는 게 한두 개예요. 그래서 제가 심리라는 거를 계량화하기 위해서 ERP, 담벼락 뭐 이런 얘기도 엄청 많이 했던 것도 이게 주식에 영향 주는 게 너무 많아졌어요. 너무 많아졌어요. 그래서 저도 이거 하나만, 과학 하나만 보는 것도 아니고, 경제만 보는 것도 아니고, 기업만 보는 것도 아니고, 산업만 보는 것도 아니고, 고용도 봐야 되는 거고, 수도 없이 많은 걸 봐야 되기 때문에, 그걸 언제 제가 다 보고 있습니까? 유튜브를 제가 많이 활용을 해요, 그래서 이제 보는 TV 중에, 김지윤 TV랑, 조승현 작가님의 TV, 많이 보는 이유가, 저도 인문학 공부 많이 하고, 이렇게 하려고 공부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과학 채널도 되게 많이 봅니다. 나중에 또 소개해 드릴게요. 이 제목이 초강대국의 미국 빈민 얼마나 심각하길래 라는 제목의 영상이 있습니다. 이 영상에 보면 이게 지금 미국의 빈민촌이에요. 아니 진짜야? 이거 맞아 사실이야? 이런 생각 들지 않아요? 미국의 빈곤선 안에서 사는 빈곤층이 몇 명일 것 같으세요? 몇 명이나 될까요? 4천만 명이라고 합니다. 미국인데? 4천만 명? 그럼 이제 우리나라 지금 인구 진짜야? 빈민이. 여기 보면 이 건물 막 이렇게 있는데 옆에 이렇게 사시는 거예요. 근데 이분들이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일을 못 하는데 일을 못 하니까 미국에서 지금 우리가 지금 이것도 할 얘기가 많은데, 복지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니네 아빠가 일하면 네 아들한테 줄게. 근데 아이들의 빈곤이 되게 또 심한단 말이에요. 아이들의 빈곤이 심한데, 이 빈곤층의 구조적인 문제는 교육을 못 받는 건데, 교육을 받으려면 또 이거 지원을 받아야 되는데, 아빠가 일을 안 해. 그럼 일도 안 하는데 무슨 복지를 받아. 너 최소한 이 정도는 일을 해야지 복지를 받지.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 빈곤층이 헤어나오지 못하고 여기서 지금 심각한 문제에 빠져 있다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파월이 얘기한 건 뭐냐면 여기 가겠다는 얘기예요. 여기 가서 내가 한번 여러분들의 내가 가면 사람들이 이게 이슈가 될 거 아니야. 빈곤층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걸 내가 얘기하고 싶어. 왜 얘기할까요? 지금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품이나 막 이런 게 나오면서 여러 가지 이상현상이 생기고 이런 것들, 이거 내가 모르냐 그거? 근데 이거 심각해서 내가 안 한다고 얘기하는 거잖아 라는 얘기를 하려고 간다라는 얘기예요. 연준의 의지가 왜 강할 수밖에 없는지를 우리가 고민하지 않으면 주식시장에서 투자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자, 디지털 화폐에 대한 얘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잘 해야 되겠다, 잘 이해해야 되겠다는 의무감을 갖습니다. 라는 얘기를 해주셨고요. 어제도 이제 한대원 연구원이 나와서 비트코인에 대한 얘기를 많이 했는데, 비트코인과 관련돼서는 정말 악유가 많아요. 저는 악유가 맞는 게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올해 연초부터 계속 말씀드렸던 것처럼, 비트코인의 가격이 움직이는 것은 금리와 달러와 등등등 이 매크로 변수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뭔 소리야? 야, 왜 없어? 만약에 이렇게 제가 설명드렸습니다. 비트코인의 가격이, 비트코인을, 전 세계에 있는 수많은 투자자들이, 소위 말하는 큰 손들이 비트코인 다 들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트레이딩을 하는 거야. 어떻게 트레이딩 하죠? 만약에 금리가 올라갈 것 같다. 그럼 비트코인은 그래도 빠져야 되겠다. 야, 그러면 금 비슷한 거라며. 그럼 금리 올라가면 빠지고, 금리 내려가면 오르고, 이런 현상이 나타나야 되겠죠. 그런데 그런가요? 실제로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디지털 자산, 그러니까 비트코인이라는 거를 전 세계에 있는 글로벌 투자자들, 큰 손들이 가지고 핸들링 하질 않아요, 지금. 기관 투자자들이 큰 손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지금은 아직도 여전히 기관 투자자들은 아직 들어오지도 않았다라는 겁니다. 이거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 디지털 자산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아닐까요?를 가지고 그 팩터가 비트코인의 가격을 움직인 거예요. 지금까지 비트코인이 오른 이유는 뭐냐?
디지털 금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아이고, 비트코인? 아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라고 했던 분들이, 지금은 많은 분들이, 야, 그러면, 야, 이러다가 디지털 금이 될 수도 있겠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쪽으로 바뀌었잖아요. 이 바뀐 걸 반영하면서 비트코인 가격이 올라갔다라고 보는 게 맞아요. 비트코인 내에서 혁명이 일어났다? 혁신이 일어났다? 이런 것도 맞지만, 결과적으로는 이거는 신뢰의 크기에 따라서 가격이 결정됐다라고 보면, 이 신뢰라는 말이 얼마나 애매한 말입니까? 믿음이라는 말이 얼마나 애매한 말이에요. 사람들이 얼마나 믿을까? 이게 얼마나 계량하기 어렵습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악유가 많은 게 맞아요. 당연히 많죠. 그리고 변동성이 크다. 나심 탈레브 형님이 얘기하시면 변동성이 큰데 이런 걸 어떻게, 변동성이 당연히 크죠. 당연히. 아직은 악유가 많을 수밖에 없고, 디지털 자산이냐 아니냐 가지고 악유가 많을 수밖에 없는데 당연히 큽니다. 나중에 디지털 자산으로 인정받는다면 그때는 변동성이 줄어들 겁니다. 당연하죠. 많은 분들이 이미 그때는 투자를 하면서, 야, 이게 컨센서스가 형성될 거 아니에요. 야, 금리가 올라가면 비트코인 빠져라. 금리가 빠지면 올라가라. 이런 식으로 얘기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신뢰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누가 이렇다 저렇다 얘기할 게 아니에요. 이거는 저기 종교의 문제랑 비슷한 거예요. 전도하는 거는 비슷한 거예요. 비트코인을 믿으세요. 이러면 뭐 하러 할 겁니까? 저는 뭐 비트코인 긍정적으로 본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여러분한테 강요하거나 이럴 수가 없는 겁니다. 당연하죠. 그냥 그런 거예요. 이거는 나는 못 믿겠어. 아직도. 그러면 못 믿는 거예요. 그냥 그런 겁니다. 끝이에요. 이거를 막 설득한다거나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악유가 많을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파월이 얘기한 거는 중국을 견제한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디지털 화폐를 잘해야 되겠다. 근데 최초이기보다는 제대로 하기 원한다.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최초는 아니다. 솔직히 인정할 건 인정하자. 중국이 먼저 할 것 같은데, 중국의 디지털 화폐? 그럼 미국에는 못 쓰게 할 거다. 이런 얘기를 하신 거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제 공급의 병목 현상 관련해서 산업계와 긴밀하게 접촉하고 있다. 대표적인 게 차량용 반도체가 되겠죠. 반도체 쇼티지, 여기저기 쇼티지 나는 거 산업계와 긴밀하게, 저기 연준에서 이런 것까지 합니까? 아무튼 그렇습니다. 곧 해소될 것이라는 얘기도 했습니다. 곧 해소될지 6개월이 있다 해소될지, 길게는 1년 있다 해소될지는 모르겠지만 해소될 거다라는 게 중요한 것 같고요. 결국은 이 부분에 대한 초점을 맞추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 오늘의 제목이죠. 주식시장의 어떤 것들은 시장의 거품을 반영하고 있다. 이 프로스라는 단어를 좀 설명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프로스. 이 프로스라는 얘기는 뭐냐면요. 맥주 좋아하시나요? 저 맥주 좋아하는데, 맥주 딱 이렇게 쫙 시원하게 맥주. 네. 아무튼 맥주. 요게 프로스예요. 프로스. 거품인 거죠, 거품. 요건 뭐냐면 버블입니다. 이 두 개의 차이가 뭘까요? 이거는 로버트 실러 교수님이 버블, 비이성적 버블? 이런 책에 나와 있어요. 이 프로스라는 얘기는 뭐냐면은 그냥 있는 거예요, 항상. 이게 좋은, 나쁜 거 아니잖아요. 이 거품 있으면 맥주 시원하게 맛있지 않습니까? 카푸치노 생각하시면 돼요. 카푸치노 거품 너무 좋잖아요. 그리고 이게 확 꺼지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확 꺼지는 게 아니에요. 근데 버블은 뭐냐면 이렇게 되다가 어느 순간에 뻥 터지는 거죠. 뻥. 자, 이 프로스라는 단어를 보고 이제 거품이 생겼다라고 얘기해가지고 우려하는 것은 그걸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기존에는 이제 파월이 그런 얘기 안 하다가 프로스라는 얘기를 했다는 얘기는 이거 거품인데, 그러나 이 얘기를 보고 버블을 걱정했다라고까지 해석을 하시는 거는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프로스랑 버블 이 차이점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나타나는 현상들은 버블이라기보다는 과열이다. 이렇게 제가 늘 표현드리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버블은 아니고 과열이다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파월 의장은 프로스라는 단어를 썼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네요. 키워드를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인플레이션 관련해서는 공급 변목 현상까지 내가 이제 산업계와 긴밀하게 접촉하고 있으니까 곧 해소될 거야. 너무 걱정하지 마. 일시적이야. 제가 말씀 거대한 디플레이 압력이 오고 있어. 자, 고용 빈민촌에 방문하겠다. 좀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리고 테이퍼링 안 한다니까 아직. 그리고 디지털 화폐 중국 더 빠른 건 인정하지만 빨리 할 거야 나도, 이런 얘기입니다. 주식시장에서는 프로스, 버블 두 차이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지금은 어쨌든 아예 버블이 없고 무조건 다 싸요 이런 상황은 아니라는 거는 인정하고 가자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자, 어제 이제 인포맥스 라이브에서도 참 좋았어요. 저도 이제 개인적으로는 지금까지 했던 영상 중에서 방송 중에 제일 마음에 들었던 이유가 뭐냐면 댓글에 참여가 되게 많더라고요. 오늘도 이거 이제 실시간 라이브로 이제 보내드릴 텐데 저희 소통을 하잖아요. 이 라이브를 하면서 하는 것의 가장 큰 장점은 실시간에 참여해 주신 분들과의 소통인데 어제 참 소통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뭐 비트코인 얘기도 되게 많이 했고 뭐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근데 정인승 대표님이 마지막에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하신 것 같아요. 그 얘기를 오늘 소개해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구독자분들도 꼭 생각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단어입니다. 경쟁하지 않는다라는 얘기예요. 사실 이 얘기를 하시면서 정인승 대표님이 약간 눈시울이 빨개지는 걸 제가 눈치를 챘어요. 그래가지고 이런 얘기시구나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거예요. 이분이 이제 정인승 대표님이 정말 잘했던 옛날에 정말 삼성자산에 계셨거든요. 삼성자산에서 정말 전설적인 매니저였어요. 그리고 이제 같은 팀에 있었던 분들, 진짜 잘하셨던 분들이 있는데, 그분이 이제 회사 이제 그만두시고 이제 나왔는데, 뭐 생각보다는 그때 잘하셨던 것보다는 생각보다 잘 안 되시나 봐요. 그러니까 생각했던 것보다는 과거의 그 대단한 명성에 비하면, 지금도 뭐 안 되는 건 아니지만, 그러니까 이제 그분의 그 회사, 그 형님이라고 하던데, 그 형님의 회사에 가서, 스승님이라고 하던데, 그 스승님의 회사에 가서 봤더니, 여기 이렇게 써 있다는 거예요. 경쟁하지 않는다. 이 얘기가 진짜 그 가슴 뭉클한 얘기거든요. 가슴 뭉클하다는 얘기가 왜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거냐면, 이 경쟁하지 않는다라는 글을 쓰시면서 그분이 무슨 생각을 했는지를 생각해 보세요. 내가 과거에 진짜 이렇게 진짜 잘 나갔는데, 지금 내가 그때보다, 이거 뭔가, 그리고 내 옆에 있는 애 다 지금 뭔가, 빨리 가야 될 것 같은데? 이거 어떻게 하지? 그러나 그 생각을 하지 않아야 된다라는 마음을 거기다 꾹꾹 눌러가면서 쓴 거다라는 겁니다. 가슴 뭉클한 것 같아요. 저희가 우리나라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너무 경쟁하잖아요. 지금도 보면 막 비트코인을 누가 뭐 몇십억을 벌었대더라, 주식으로 몇십억을 벌었다, 마음이 막 조급해져가지고 막 지금 나 지금이라도 안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막 그런 하고 싶은 심리 너무 많잖아요. 근데 그거 하지 말자라는 겁니다. 그거 하지 말자. 그거 하지 말자. 이게 되게 어려운 얘기입니다. 근데 솔직히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솔직히. 저도 보면은 저도 유튜브 채널 열심히 하고 있지만 더 잘 되는 막 유튜브 보고 있으면 나도 빨리 좀 막 10만 명 됐으면 좋겠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그거 어떻게 안 합니까? 그거 없으면은, 그런 생각 없으면 또 열심히 안 하는 것도 있지만 경쟁하지 않으려는 노력이 반드시 좀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고, 오늘 아침에도 여러분들이 오늘 주식시장 이런 것도 좋지만 그런 생각을 좀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조급합니다. 내가 빈민촌, 아까 보여드렸지만, 나도 파월이, 여러분들도 가게도 언제든 빈민촌이, 난민이 될 수 있다. 이런 얘기 한 거 보면, 나도 언제 난민 되는 거 아니야, 이거? 어떡하지? 이런 생각 들고, 지금이라도 빨리 지금 안 하면 안 될 것 같고,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 마음이 드는 것이 사실은,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는 진짜 안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라는 걸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도 어제 이제 얘기하면서 우리 딸 하윤이한테 제가 했던 얘기도 했었거든요. 하윤이가 달리기 했는데 아빠 난 달리기를 못해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제 얘기할 때 제가 뭐라고 했냐면, 하윤아, 너의 경쟁 상대는 네 친구가 아니야. 어제의 하윤이야. 이렇게 말했거든요. 그거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이제 이런 생각 하시면서 오늘도 좀 좋은 하루 보내셨으면 좋겠고,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제 책 제목 어떻게 하는 게 좋은 건지 한번 댓글도 달아주시고 이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요. 또 다음에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